네, 안녕하세요. 사이먼입니다. 오늘은 경기북과고등학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소재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좀 보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강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은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23일부터 30일까지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서류 접수도 마찬가지로 우편 접수가 8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까지는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개별 면담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 사이인데 이거는 면담을 보는 날짜가 각각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통지받은 날짜에 가서 면담하면 되고요. 이거 이후에 이제 소집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소집면접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발표가 되네요. 그래서 19일에서 20일, 11월 19일에서 20일에 본교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일에 발표가 나네요. 자, 그래서 이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12월 1일에 불합격자 발표가 날 텐데 이때 다시 이제 자사고등학교를 준비하게 되면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학고도 준비할 거고 자사고등학교도 준비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 12월 1일 발표 나기 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발표가 나기 전에 웬만하면은 자사고 자기소개서도 어느 정도 적어 놓는 게 좋겠죠. 이 과학고등학교 자기소개서가 자사고 자기소개서보다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줄여갖고 자사고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느 정도 좀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겠죠. 비용은 2만원, 만원이네요. 지원 자격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타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조기 졸업자 졸업 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학은 상급 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알 수 있는 게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내가 좀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엔 이걸 좀 확인을 해보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공통사항 전형 요소를 판단할 때에는 학업 소양, 탐구력, 핵심 인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학과학 분야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먼저 서류 평가가 들어가고요. 이건 자기소개서겠죠? 그리고 최근 3학기에 수학과학 성적만을 반영합니다. 3학년 2학기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학고등학교를 준비를 하다가 과학고등학교 시험을 보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내가 만약에 자사고등학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3학년 2학기 성적도 당연히 챙겨줘야 됩니다. 이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게 진짜로 적은 게 맞는지, 이 친구가 좀 뻥을 적은 건 없는지 나중에 개별 면담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죠? 개별 면담 같은 경우에 각자 날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개별 면담 시간에는 너가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 적었는데 너 이거 진짜 알고 있니? 너 진짜 너가 이거 적은 거 맞니? 이런 거를 확인하는 진위 여부 확인입니다. 개별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소집면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2단계 소집면접 같은 경우에는 탐구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소집 면접 문제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지도 이따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반 전형 80명 뽑고요. 사회 통합 전형에서 20명 뽑습니다. 총 3배수까지 소집면접 대상자로 선정되고요. 소집면접 결과로 총합하여 최종 80명이 선발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률이 3대1이죠. 최종 면접까지 가더라도. 그래서 준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항상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게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 플랜도 미리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2배수 대회를 선정한다며요. 일단은 사회통합 모집위원회 1.5배수를 이내로 우선 선발을 진행을 하고 1.5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그 다음에 3순위를 선발하고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이렇게 뽑게 되겠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가 조금 지원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다른 학교들은 보통 자기소개서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는 추천서가 들어갑니다. 이 경기북과학고등학교 지금 모집 전형을 보고 있는데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정보교사 중 1인을 선택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다 그럼 담임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다 마찬가지로 못 받겠죠.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다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수학, 과학, 정보 교사 선생님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잘 챙겨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교사 추천서는 해당 중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 과학, 정보교사 선생님들을 한정으로 하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재직 중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과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옆에 학교로 가셨다. 옆에 학교로 다른 학교로 가셨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그분께 추천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만약에 추천서를 받을 선생님을 정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선생님께 미리 여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내년에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 지원할 건데 혹시 내년에 다른 학교로 전출 가십니까? 이런 거 미리 알아봐야겠죠. 단 해외에서 9학년을 마치고 지원한 학생 혹은 고입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를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진학 재학했던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혹은 종교기관 지도자 혹은 상담기관 정무 상담가 등에서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은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기소개서 양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공개된 양식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8월 23일 9시부터 8월 30일 오후 5시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입력한다고 다가 아니죠. 나중에 서류를 또 작성해 갖고 나중에 우체국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등기 우편 접수를 해야 되고요. 8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이니까 적어도 8월 30일 점심에는 우체국으로 출발해서 붙이는 게 맞습니다. 한두 가지 조금 더 볼게요. 지원자의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무슨 중학교 학생이다, 내가 무슨 상을 탔다, 내가 KMO 금상을 받았다 등의 내용은 작성하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볼게요. 지원자의 올림피아드, KMO, 교내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각종 어학 인증 점수, 한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수학과학 등 교과와 관련된 각종 인증 점수 등 사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실적은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내상, 교외상 전부 다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 부모님은 땡땡 대학교 교수이십니다. 저는 물리학과 교수님인 아버님의 손에서 자라 물리학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등등의 내용을 작성하면 안 되겠죠. 여기 밑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적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시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죠. 2위 입상했다. 수학인증시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땡땡 영재교육원 무슨 과정 수료했다. 물리학 교수이신 아버지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자의 꿈을 키웠다. 토익시험 응시에 450점을 받았다. 이런 내용 당연히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자, 양식을 한번 볼게요.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지원자의 관심 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정보와 관련 지어서 자, 구체적으로 쓰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입니다. 이 띄어쓰기 포함 500자가 생각보다 진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조금 몇 가지만 좀 잡아볼게요. 첫 번째, 초등학교 얘기를 적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물리학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화학 실험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고등학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3년 동안에 있었던 내용 기반으로 작성해도 사실 이 자기소개서 칸이 모자라요. 초등학교 얘기를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거는 뭐 적는 친구들도 있고 안 적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비추천입니다. 뭐냐? 영화. 많이 적는 거 있어요. 이거 보는 친구들 중에 좀 뜨끔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마션, 뭐 등등등. 아니면은 뭐 좀 심각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 혹은 이 어벤져스까지 적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과학에 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내가 이거를 보고 과학에 흥미가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물리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땡땡땡 교수님의 저서인 땡땡땡 물리학과 관련된 무슨 서적을 읽고 물리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영화를 보고서 내가 그것 때문에 관심이 생겼다. 뭐 그렇게 쓸 수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아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등등. 웬만하면 전부 좀 유치한 거는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너무 두루뭉실한 내용을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수학과 과학에 흥미가 있었고 문제 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한 문제가 틀리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답을 찾곤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인내심과 끈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등등등의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제가 무슨 수학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고 적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예시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다음 거. 너무 쉬운 주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음이 상온에 두니까 녹는다라는 것을 보고 화학적 변화에 대해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이 얼음이 녹는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죠? 유치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내용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정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고요. 그 잡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중에서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을 잡아서요.
구체적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수학, 과학, 융합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활동을 아래 표에 적고, 자,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각 활동별 500자 이내입니다. 자, 보면은 이 수학 그리고 과학,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융합 셋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고, 과학에서는 또 물화, 생지, 정보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여기를 적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풀이. 자, 2번 학습한 내용. 자, 3번 실험입니다. 물론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섞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 중에 두 개만 이렇게 섞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문제를 풀어봤다. 내가 무슨 학습을 했다. 내가 무슨 실험을 했다. 아까 거랑 조금 연관된 게 보이죠? 너무 유치한 실험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전기 그리고 뭐 전화, 전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기장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똑같이 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전혀 없죠. 이건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과학고등학교는 이런 학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뭐 있죠? 뭐 삼각형의 네 변의 합이 180도이다. 이거 아무나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내가 증명해 보았다. 이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학습 내용도 마찬가지죠. 너무 쉬운 내용 기반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 기반으로 작성하면은 특색이 없습니다. 조금 특색 있게 과학적 지식 같은 걸 하나 잡아서 자세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적으려면은 활동 시기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사실 뭘 적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가장 좋은 거는 뭐 동아리 아니면 탐구 활동, 교내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여기 수학과학 융합 중에서 위에 수학과학 이미 적었으니까 밑에는 무조건 융합 적는 게 좋겠네요? 아니겠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수학에 관심 있으면 수학을 한 번 더 적어줘도 되고요. 과학에 관심 있으면 과학을 한 번 더 적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재학 중 배려, 협력, 갈등 관리 관련하여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자, 이거 또 적으면 안 되는 게 학생들이 많이 적는 것 중에 하나가 교내 아이들끼리 싸웠다. 내가 해결함. 이게 인성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다 하는 일입니다. 자, 인성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봉사를 통해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학급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친구를 도와준다거나 장애우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 따라오니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수업을 해준다거나 그런 게 인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또 말도 안 되는 걸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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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규율을 정하는데, 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씩 모든 의견을 다 내니까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고, 민주적인 회의가 되었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의견을 수용해서 모든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적인 회의가 되었다. 너무 소설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다 바꾸는 게 좋아요. 진짜 인성이 보이게, 진짜 누군가를 도와준 일,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봉사활동이라도 적어야 되고요. 아이들을 싸워서 내가 해결한 이 갈등 중재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적고 나중에 확인 서약서를 작성해갖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소집 면접 예시 문항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물을 끓이기 위해선 금속냉비와 뚝배기 사용할 때 목적에 따라 다르게 골라야 한다. 금속냉비 이용할 때는 끓는데 필요한 시간은 뚝배기에 비해 짧지만 가열로 물이 식는 시간도 역시 짧다. 빨리 끓일 때는 금속냄비, 뜨거운 온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뚝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오케이.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므로 육지는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지고 해풍이 분다. 밤에는 바다가 육지보다 빨리 냉각되므로 육지는 바다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져서 육풍이 분다.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금속냉비와 이 육지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이 바다랑 이 뚝배기랑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죠. 뭐 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온도를 올리는데 얼마큼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근데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하다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저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식는 거는 저장 용량이 작은 거다. 느리게 식는 거는 저장 용량이 큰 거다. 그리고 그것과 비열, 그럼 뭐 비열, 에너지, 저장 용량 뭐 이런 단어 얘기해서 설명해주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중에서 뭐 단어를 한 가지 골라서 자연현상을 예시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라.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서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저장 용량 이런 게 좀 편하겠죠? 우리 저장 용량 나와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지금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건전지가 떠오르네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내용을 얘기할 거면 뭐 산화환원 반응 같은 걸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산화환원 반응으로 인해서 반쪽짜리 반응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원리로 이용해서 전압이 발생하고 그 전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불을 켤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을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20도의 물 500ml를 넣고 뚝배기에 붓고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물과 뚝배기 온도가 각각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고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 뚝배기 그래프를 그리고요. 물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X축은 시간, Y축은 온도.
그래프를 만들고요.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온도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기는 하겠죠. 자, 20도의 물 500ml를 뚝배기에 붓고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럼 물은 20도에서 출발합니다. 뚝배기는 애매하기는 합니다. 몇 도에서 출발하는지 뚝배기가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냥 20도에서 출발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물의 온도는 그거보다 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100도부터는 물이 이제 끓기 때문에 증발열로 인해서 증발열 흡수가 되죠. 그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물은 이렇게 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요. 물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뚝배기도 이게 뚝배기 겉면이냐 뚝배기 안쪽 면이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전반적인 뚝배기 평균으로 봤을 때는 물보다는 온도가 조금 더 높겠죠. 이게 100도라고 가정하면은 100도보다 조금 높은 한 102도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정도에서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 그래프를 여기 그리게 된다면 물 그래프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네요. 뚝배기. 자, 실험 조건 중 하나를 변경하여 수행했더니 일과 다른 결과 그래프를 얻을 수 있었다. 변화 가능한 요인이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까는 뚝배기를 사용했고 위에서는 쇠 냄비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금속 냄비를 사용했잖아요. 그럼 뚝배기를 우리 금속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물 속에 그냥 이 증류수만 있을 때에는 물의 끓는 점이 100도로 일정합니다. 근데 여기 무언가가 섞여 있을 때, 이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그 물질이 섞여 있는 양에 따라서 이 끓는 점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무언가를 섞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소금 같은 거 있죠. 그러면은 끓는 점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자, 세 번째, 2번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물속에다가 에탄올을 추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탄올은 끓는 점이 약 80도씨입니다. 그러면은 이 끓는 점이 80도에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불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불을 조금 더 세게 한다든지 불을 조금 더 약하게 한다든지. 다섯 번째, 뚝배기의 굵기. 뚝배기가 굵어지면은 뚝배기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기북과고등학교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이 용액의 총괄성, 끓는 점, 오름 같은 것, 아니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2도 정도 높게 그린다든지, 혹은 그래프를 그릴 때 20도에서 스타트를 한다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보고 이 저장 용량을 생각해서 건전지를 떠오를 수 있는지, 혹은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정확하게 뭘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답변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면접은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저도 처음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도움 되셨거나 좀 피드백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하단에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제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